예, 반갑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한중에서 회생파산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박기태입니다. 12.3 계엄 사태가 만든 자영업자 줄파산. 파산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파산 안 할 수 있으면 대부분 안 하고 싶으시잖아요.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 거의 3건에 1명 정도만 파산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거의 파산이나 다름없을 정도의 위기 자영업자, 위기 기업들은 정말 많은 거죠. 이게 데이터로도 충분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코스피가 거의 2%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500선이 붕괴가 됐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엄청나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만약에 우리 경제가 되게 건강한 상태였으면 사실 괜찮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이미 어려운 상태였고,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에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게 되면서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여기서 계엄이 딱 터지면서 어떻게 보면 결정타를 얻어맞은 꼴이 돼서 경제가 진짜 엄청나게 어려운 상태입니다. 사실은 계엄 어떻게 보면 해프닝으로 보이잖아요. 당일날 계엄 발표를 했고 거의 바로 당일날 이제 해제가 됐고, 그리고 사실 그 뒤에 어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대단한 어떤 여파가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소비를 줄인 거예요. 예전에 한국은 언제든 전쟁이 날 수 있는 나라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사람들은 그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거예요. 안정적이겠지. 적어도 우리 사회가 뭐 큰 변동은 없겠지라는 기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여 왔는데, 계엄이라는 게 터지면서 사람들이 기억해낸 거죠. 아, 불과 30-40년 전엔 이랬었지. 우리 사회가 언제든지 외환거래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사법이 가로막혀서 군법원이 판단할 수도 있고, 내가 뭐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이런 사회였지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결정적으로 12월이기 때문에 1년의 장사를 다 거의 다 해야 되는 연말연시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정말 도산, 파산 상태에 이르를 만큼 굉장히 큰 타격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속 없던 윤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윤 정부 자영업자 지원 정책이 예산으로만 보면 나름 많이 나간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꽤 된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또 자평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윤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정책이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코로나 당시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기에는 충분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족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 취임할 때 공약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코로나 동안의 손실을 온전하게 보상을 하겠다. 50조 정도를 조건 없이 풀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50조 원의 절반 정도만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손실보전금, 그러니까 조건 없이 주는 비용으로는 23조 정도가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장부상 매출 감소가 명확해야만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영업자가 코로나 이전부터 영업을 했다가 코로나 이후에 손실이 생긴 이 경우에만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사업자 변경을 했다든가, 아니면 코로나 초반에 너무 힘들어서 망했고 그 다음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준비하고 코로나 이후에 시작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보상이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협소한 기준 때문에 실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고, 또 무엇보다 이 손실보전금이 최대 1,000만 원이었거든요. 이 최대 1,000만 원이라는 손실보전금이 막대한 손실을 정말로 완전하게 회복을 시킬 수 있었는가, 이 부분에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으로 얘기했던 거에 비해 절반밖에 나가지를 못했던 겁니다. 50조 지원 공약. 진짜 문제는 이것? 좀 아시는 분들은 얘기할 거예요. 아니던데 50조 채웠다고 하던데 무슨 말이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뭐냐면요, 손실보전금이 아니라 새출발기금 같은 융자 프로그램으로 했습니다. 실제로 거의 20조 정도가 융자로 나갔는데 말 그대로 융자인 거예요. 물론 금리는 조금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금리는 충분히 이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융자액 자체도 좀 적었고, 금리가 시중금리에 대해 큰 차이가 없었고, 신청 절차가 진짜 복잡했어요. 지원금이라면 사실 내가 손실을 입었다라는 것만 입증하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융자를 받기 위해서 내 신용 등급이 어땠는지, 매월의 지출이 어떻고, 어떤 그런 모든 절차들을 다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서 실제로 개인 사업자나 소규모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융자 신청하는 게 너무 복잡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금리 인하 조금씩 그런 해줬던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다 합쳐서 50조가 나갔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봐도 50조만큼을 시장에 돈을 풀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충분하지 않았다, 부족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대출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 입증해야 되는 서류라는 게 시중은행에서 좋은 금리로 돈을 빌리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거를 얘기해야만 돈을 빌려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빌리고 나면 돈을 빌렸다는 정보가 공공정보로 등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뭐 법인카드나 개인사업자라면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이럴 때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굉장히 선심 쓰듯이 이제 제공을 해줬는데 이 정책을 따른 것 때문에 사실 손해를 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도 발생을 했던 거죠. 자영업자 무너뜨린 플랫폼의 횡포? 우리나라 자영업자 중에 이 외식업 비중이 꽤 높은데 이 외식업자들이 어려워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플랫폼 문제입니다. 배달의 민족 그리고 쿠팡이츠 이런 지금 플랫폼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이 돼 버렸습니다. 흔히 뭐 라이더라고 하는 이분들이 지금 배달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배달의 민족이나 뭐 쿠팡이츠, 요기요 같은 이런 업체들에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종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과점 상태에서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을 올려버리면 근본적으로 아무리 장사를 잘해도 손해를 보고 결국 플랫폼만 돈 벌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막는 게 국가의 역할이에요. 꼭 시장에 맡기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미국이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국가고 기업 활동을 자유를 보장해주는 나라지만 독과점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엄격하거든요. 아예 뭐 기업을 찢어놓는 경우도 많고요. 거대한 과징금을 물리게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과점 상태에 있는 이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 손하나 안 된 거예요, 사실. 이 플랫폼의 종속 상태를 어떻게 해결하려는 노력도 안 했으며 플랫폼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거대한 이윤을 빨아가고 있는 걸 두 손 놓고 보기만 했던 거죠. 이래서 자영업자들이 사실상 이걸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경기 불황에 세금 부족, 주범은 부자 감세. 윤 정부가 왜 그러면 50조를 쓰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25조밖에 못 썼느냐, 왜 그러면 적극적으로 재정 활용을 하지 못했느냐, 이거에 대한 답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세금이 부족해서 그래요. 국가에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2023년에는요 당초 예산안이 한 400조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56조 정도가 덜 거쳤고요. 2024년에는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367조 원 정도로 줄였는데 여기에서도 30조 원의 세수가 결손이 돼서 실제 징수액이 336조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물론 제일 큰 원인은 경기가 둔화됐기 때문이다. 충분히 기업들이 돈을 못 벌고 사람들로 돈을 못 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긴 하죠.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국가가 재정을 써서 경기를 부양을 시켜서 거기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는 이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재정을 소극적으로 지출하고 경기는 둔화되고 그래서 세수는 줄고 그래서 다시 재정정책 사용에는 한계가 있고 이런 어떤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중요한 고리는 무엇이냐? 바로 부자 감세입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걷어서 이 부분을 재정으로 활용해야 되는 이 시점에 오히려 감세 정책을 나가게 됐던 것이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게 된 중요한 이유다라고 저는 이건 단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이 있었죠. 물론 야당이 반대를 해서 굉장히 많이 깎겠다고 했던 것이 생각보다 이렇게 통과는 못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해서 세액 부담을 경감하는 이런 우회 감세 전략을 취했습니다. 실제로 이걸로 얼마가 그럼 세금이 덜 거쳤느냐, 개별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들이 있는데 최소 6조에서 최대 16조에서 17조 정도만큼은 이 부자 감세 효과 때문에 법인세가 덜 거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는 이제 종부세 부담 완화잖아요.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종부세를 도입하면서 조금 무리하게 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너무 한 번에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시장에 어떤 사인이 됐고 실질적으로 거칠 수 있는 금액도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기본 공제 금액이 원래 6억 원에서 9억 원이 되고 1세대 1주택자 11억 원에서 12억 원이 됐고요. 또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폐지 및 세율 인하 이런 정책이 실제로 있었고 세액 부담이 150%로 단일화가 됐죠. 결과적으로는 이 종합부동산세라는 것 자체가 주택을 가지고 있고 또 다주택자이고 비싼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한정된 정책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당연히 부자 감세라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부자 감세 규모가 5년간 80조, 그러니까 연간 최소한 15조에서 20조 정도 된다. 이런 평가가 좀 많습니다. 사실 이 부분 20조씩만 제대로 투자가 돼서 이 부분이 재정정책으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보면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그만큼의 세수가 더 찼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법인세 인하라든가 이제 부자 감세 같은 경우는 낙수 효과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부자 감세에 나서게 된 건데요. 사실은 이런 낙수 효과가 입증이 된 바도 없고 점점 더 경기가 둔화되고 점점 더 어려워졌던 우리나라의 데이터만 보더라도 윤 정부가 낙수 효과를 믿고 감세를 했던 건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무능한 정부 만든 검찰 카르텔 채용?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한민국은 관료들이 이끌어온 면도 되게 크다고 봐요. 금감원 같은 경우에 거기서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들이 금감원장이 돼서 이 부분에서 이제 국가 입장에서 뭐 제어를 하고 관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윤석열 정부 이후에 되게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검찰 출신들을 요직에 앉힌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감독원장 같은 경우에 이복현 전 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앉혔거든요. 이 사람이 금감원장에 들어선 이후에 사실 어떤 평가가 좀 많이 있냐면, 어떤 감사를 한다거나 어떤 건을 잡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수사를 비슷한 걸 하고 이런 역할을 좀 치우쳐서 그때그때 해야 되는 관리 부분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뿐이 아니라 많은 기관의 검사 출신들이 또 장관급, 차관급 아니면 실무급에 검사 경력만 있거나 변호사 경력만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실무 중책을 맡게 된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면 합리적으로 어떤 의심이 드냐면, 이런 사람들이 과연 실무를 그때그때 관리를 잘 할 것인가, 아니면 예전에 수사했던 것처럼 무슨 문제가 있는 걸 딱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조지고 뭐 그런 식으로만 행동하게 되진 않을까, 이런 우려를 사실 많이 했고요.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3년 동안 국가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 플랫폼을 가로막는다거나 구조 조정을 한다거나 적극적으로 재정을 활용해서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구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이게 필연적으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잡아내는 역할만 하는 검사 출신들을 요직에 앉힌 것도 그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들의 자영업자 꼬드기기. 사실은 이번 대선이 짧아서 공약 자체가 좀 제대로 나와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게,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이렇게 무너지면서 대선 후보들도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좀 러프하게나마 제가 평가를 해보면, 야당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지역화폐 등을 통해서 내수 진작을 하고 폐업 지원금을 확대하고 재기를 지원하고 또 영업 비용 부담을 좀 카드 수수료라든가 이런 거 인하해서 좀 낮추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좀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건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를 규제하겠다, 이런 공약을 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 등을 통해서 이런 실무 경험을 하시다 오시던 분이다 보니까 중요한 아젠다들은 잘 잡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가 이제 플랫폼 수수료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정책이다라고 평가는 하겠지만, 어디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를 좀 연장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를 5년으로 연장하고 권리금 보호를 확대하겠다, 또 저리 운영자금 대출을 하겠다, 중소기업의 경우에 중대재해법 적용 완화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당 후보의 경우에도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이 매우 부족합니다. 이거는 근데 여당 후보, 야당 후보 다 좀 부족하죠. 다만 제가 볼 땐 되게 문제예요. 뭐냐면 아까 뭐 그런 플랫폼 수수료라든가 이런 수수료 부분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아마 자유로운 기업 활동 때문이겠죠.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 힘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없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대출했는데 또 대출을 강화하겠다는 게 제대로 된 어떤 방안일 수 있을까요?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만 저리 대출이 그렇게 중요 공약이 될 수 있는지 좀 의문이 있고요. 제가 제일 문제 제기하는 건 중소기업의 중대재해법 적용 완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중소기업 특히 이제 뭐 건설이라든가 좀 위험한 공장 같은 경우에는 기업 활동에 있어서 좀 유리해지는 부분이 없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위해서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영업자가 어렵다고 자영업자보다 더 어려운 노동자들의 피해를 만들어서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 발상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중대재해법이라는 게 중소기업보다는 중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용 범위를 확대를 하고 그리고 대표이사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이런 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어차피 중대재해법이 있든가 없든가 대표자들이 책임을 현실적으로 지게 돼요. 이걸 적용 완화한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소기업들이 활동하기 좋은, 자영업자들이 활동하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노동자들의 고통만 가중시키고 현실적으로 어떤 변화를 이뤄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자영업자 생활고 관련 공약이라고 말만 하지 사실은 자영업자들에게는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그런 공약이 아닐까, 저는 극단적으로는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무너진 자영업자 되살릴 회생 파산?
어려운 자영업자들, 특히 이제 빚 문제로 어려운 사람들을 해결하는 현재 존재하는 제도이자 가장 좋은 방안은 회생과 파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이혼 변호사들은 많이 나오고 그러더라도 회생 파산 변호사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 거의 못 보셨을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냐면 빚을 빌려서 못 갚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생 파산을 하는 변호사들이 어디 가서 내가 빚 없애드릴게요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부도덕한 일을 장려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절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코올 중독 노숙인 되살린 파산제도? 제가 한 15년 정도 서울역 다시서기 지원센터라고 노숙인 센터에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노숙인 활동을 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결국 문제는 빚이구나. 빚 때문에 사람이 완전히 파멸하게 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친하게 지냈던 노숙인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이발 기술자였어요. 기능올림픽에서 메달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능력이 좋은 이발사였습니다. 그런데 90년대 후반에 남자들이 미용실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유행이 지난 거예요. 문제는 기능올림픽 메달까지 따셨던 분이 갑자기 사양산업인 걸 인식하고 커리어를 바꾸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분의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친구랑 가족한테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못 갚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친구가 없어집니다. 가족이 없어집니다. 이분이 돈을 못 갚게 되는 순간 이분은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가족과 친구가 없어진 상황이 돼버리고 이 빚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졌다라고 생각이 들면 되게 많은 경우는 인생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살아 뭐해라는 생각으로 서울역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술을 마시면서 지내게 되는 겁니다. 노숙인들이 왜 서울역에 나올까요? 아니 생각을 해보면 하다못해 뭐 국어를 하든 무료 돈을 받든 이런 걸 할 때 강남역에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경쟁자가 적잖아요. 근데 서울역으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어진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내 얘기를 그냥 해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서울역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내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은 이 욕망 때문에 서울역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끝까지 내 커뮤니티, 내 친구와 내 가족을 갈망하고 거기서 삶의 의미를 찾는 동물인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분이 가족과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만났냐면 파산을 했습니다. 이분이 파산을 하는 순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있던 이 빚을 털고 월 190만 원, 200만 원 공공근로를 내서 돈을 벌게 되는 그 순간에 이분이 술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해도 약물 중독을 치료하려고 그 많은 약물적인 노력, 생위 노력을 해도 안 되던 게 빚이 없어지는 순간, 그래서 내가 돈을 조금이라도 벌 수 있고 이걸로 내가 친구와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기여하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이분은 순식간에 술을 끊었습니다. 자활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는 거는 비윤리적이야. 그러면 과연 이 빚을 남겨놓으면 이 사람들이 돈을 다 갚을 수 있을까요? IMF 당시에 빚이 많았지만 갚지 못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좀비 채무자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왜냐? 빚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빚을 갚을 수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이분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고 상당수 분들이 노숙인이 되었고, 노숙인이 안 되면 또 뭘 했을까요? 다단계를 하고 사기를 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90년대 후반에 생계형 범죄 수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0년대 후반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범죄들이 일어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결국 빚을 갚지 못하고 우리 사회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하지 못하게 내비두고 범죄율이 증가하고 이 사람들이 돈을 못 갚아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노숙인이 되고, 이 사회가 정말 좋은 사회입니까? 회생과 파산, 일석삼조라고? 지금 보시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빚이 많은데 이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 한 3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요, 그리고 최저생계비가 한 200만 원이라고 하면 100만 원씩만 3년에서 5년 정도 갚게 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거나 아니면 나중에 내가 신용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나요? 그 뒤에 막 카드 못 쓰지 않나요? 이런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저는 반드시 추천드리는 게 이 제도 3년에서 5년 정도 빚 갚고 나면 신용정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2, 3년 이내에 원 소득 이상을 거둘 수 있고요. 1년 내에 한 70% 이상이 개인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생각보다 회생제도를 통해서 금방 신용을 회복하고 빚의 부담을 줄어들고 추심 전화 이런 거 다 없어지고, 단언하건대 회생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이거는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일 뿐 아니라, 그리고 이 돈을 좀 탕감받는 채무자를 위해서만 좋은 일일 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한테는 더 좋은 일입니다. 왜냐?
계산이 서잖아요. 몇 퍼센트 정도를 갚게 될 수 있다는 계산이 서기 때문에 회생제도에 들어가게 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채권자에게도 더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돈을 빌려서 돈을 안 갚은 게 뭐 좋은 일은 아니죠. 부끄러운 일이죠. 하지만 아예 못 갚는 것보단 일부라도 갚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일하게 하는 게 국가한테도 나은 일이고 이 사람이 돈을 갚게 하는 게 채권자에게도 나은 일이고 무엇보다 이 사람이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도 너무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는 겁니다. 빚 때문에 돌려막기를 한다. 내가 카드빚 때문에 카드론을 자꾸 쓰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일단 회생제도 먼저 알아보세요.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파산제도 같은 경우는 뭐냐면 현재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환가를 해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제도가 이제 파산제도입니다. 이 파산제도는 아까 회생제도랑은 달리 신용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다만 저희가 흔히 말하기에 3천 빚 있으면 금방 5천 되고 5천 있으면 금방 1억 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빚 때문에 고통받으시고 있다면 새 출발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은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서 빚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훨씬 많다. 이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채무의 마침표 채무닷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중의 박기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KNN 스피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